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오늘 할 거는 바로 단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단열 주제 많이 언급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축하실 때 맞닥뜨리게 되지만 건축주는 정작 모르는, 하지만 한 2년 뒤에 굉장히 후회하는 열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교는 뭐냐면 이제 한글로는 열교, 한자어죠. 사실 열, 뜨거운 거 말하는 거예요. 교,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서머 브릿지라고 하고, 열이 통과하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이 지나가는 다리. 이 말인즉슨 단열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열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통로라는 게 되겠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열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따뜻하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실내에서 당연히 겨울에 열원이 발생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바닥난방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는 통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난방비가 빠져나가는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축을 할 때 단면도를 잘 안 보세요, 건축주분들은. 왜냐, 평면만 잘 있으면 집이 잘 지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건축주분들이 단면을 보실 일은 없고, 이건 건축사들이 많이 보는 건데, 이 단면에서 건축주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흔히 이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공간, 굉장히 합리성을 따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단면은 감성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건축을 구축하는 입장, 시공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단면에서 여러분들의 난방, 열이 어디서 새나가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실 도면의 단면일 거예요. 여기가 일조사선으로 인해서 꺾이는 거라고 봐도 되고, 뭐 단독주택 지으실 분들은 여기 테라스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아요. 공동주택이나 뭐 단독주택 하실 분들이나. 자, 요거에 한정해서 먼저 볼게요. 요거에서 한정해서 보면 노란색 부분이 단열재이고, 요렇게 좀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요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요게 바닥이고 요게 벽이고 이 단열이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에서는 제발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노출 콘크리트 하지 마시고 제발 외단열로 하시길 바랍니다. 외단열에도 충분히 멋있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바닥이 있고 벽이 있고 단열재가 있습니다. 요 시스템에서 단열이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게 벽면에 붙이는 외단열재이고, 바닥에도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요게 왜냐면 난방을 떼면 그 난방열을 내 공간에서 이제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열 어디 못 도망가게 이제 바닥 난방용 단열재가 조금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바닥 난방 다 들어갔고요. 벽 들어갔고 지붕 들어가죠. 자, 지붕에서 이제 많은 단열재가 바뀌게 되는데, 요즘은 공동주택 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난히 지붕으로 가면 단열재가 실내 쪽으로 갑자기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 아무리 조금 허접하다고 하는 도면 같은 거 받아도 지붕, 경사지붕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외단열로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단열재가 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단열재가 왜 밑으로 들어왔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씌울 때 지붕 하지각관 대고 그 다음에 세탄가 박을 때 그 단열재를 통과해서 박을 만한 기술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먼저 세탄가를 박고 나서 그 사이에 단열재를 끼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다 하고 나서 그 위에 부직 올려놓고 용접을 나름대로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로 올라가는 게 경사지붕에는 최근에 많은데, 그래도 단독주택 쪽에서는 요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자, 요렇게 지붕만 올라가면 유난히 내단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건 그렇다 칩시다. 요게 지붕,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면은 모두 다 지붕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겠습니다. 여기 경사지붕, 여기 평지붕. 평지붕에서도 유난히 단열재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유난히. 왜 그러냐? 당연히 이제 여기 사람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테라스니까. 여기서 문 열고 나갈 거 아니에요. 요 문 열고 나가면 여기를 사람이 직접 밟고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단열재를 밟고 다니냐라는 거, 플러스 단열재가 물을 맞으면 단열 기능이 상실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단열재가 안쪽, 실내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봐실 도면인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단독주택 지으실 분들이나 다중주택 지으실 분들 중에 1층에도 세대가 있는 경우, 단열재가 지면과 맞닿는 부분까지만 단열재가 설치되고, 요 밑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왕왕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이래요. 내가 본 현장 다. 그래서 요걸 보면
요게 요만큼 다 파놓고 공사는 하거든요. 요만큼 다 파놓고 공사는 하는데 단열재를 먼저 설치하고 이걸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되메우기를 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니까 단열재가 여기서 끊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부위에서 이제 아작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 자, 제가 요 말씀드린 중요 부위 여기가 단열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열은 끊기면 안 돼요. 끊기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결로가 있든 곰팡이 났든 단열이 끊기는 순간 모든 집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내 상대 습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유럽보다 추워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춥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단열이 끊기면 안 돼요. 단열이 끊기는 게 뭐 실내 공간의 이점뿐만 아니라 뭐 방수, 누수, 그다음에 구조체, 건전성 이런 거 모두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단열은 끊기면 안 되는데, 단열이 끊기는 부분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면 같은 경우 이렇게 보통 매트 기초라고 해서 내려갈 거예요. 이게 동결심도 이하로 얼지 않도록, 기초가 얼지 않도록 이렇게 쭉 내리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에 있던 열원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기 쉽고, 여기도 지금 제가 일부러 좀 길게 그려놨는데 나 이것도 짧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벽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경사지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열적 환경으로 시뮬레이션을 딱 해보면 곰팡이 결로 이거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현장들, 굉장히 단연간의 현장의 경력을 갖고 있는 소장님들은 이런 도면을 보자마자 본인 나름의 노하우대로 여기 양단열을 하거나 뭐 별별 제품이 다 있어요. 뭐 단열 몰타를 바르거나 뭘 하거나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면, 몇 년이라는 건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는 집이 노후돼서 그렇지 라는 걸로 모두 다 퉁쳐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도면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어요. 단열을 끊기지 않게 어떻게 잘할 건가. 이게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조에 의한 1조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조권 완화가 된다는 예고편이 떴죠. 그게 12월 중에 입법 예고를 한다라고 담당 공무원분이 그러던데, 그럼 내년쯤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럼 1조도 9m에서 10m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 단열재가 위로 올라갈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1조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왜 또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냐. 아까 말씀드린 밟고 다니는 이슈, 물에 대한 이슈 말고, 왜냐 이게 9m가, 이 단열재가 위로 올라가면 9m가 오버가 돼서 여기 층고가 도로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가 또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1조권이 9m에서 10m로 완화가 되면 우리도 단열재를 실내에서 실외로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분 입장에서 실제로 체험하실 그 층고의 깊이, 공간감의 크기는 사실 1조가 9m에서 10m로 바뀐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부 다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에서 10m로 바뀐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뻔히 보이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를 다 해결한 게 바로 이제 이 옆쪽에서 보는 건데, 이 옆쪽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보면, 일단 지붕이 외단열로 끊김없이 올라가죠. 자, 단열은 끊기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원리예요. 끊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단열재도 지금 여기 바깥으로 올라왔습니다. 바깥으로 올라왔죠. 근데 여기 다른 게 있죠, 하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단열재가 끊김없이 내려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이 뭐야, 니은자, 영니은자로 돼 있죠. 이게 왜 돼 있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마지막에 말씀했던 요 니은자, 영니은자. 열교라는 거는 어떤 조건에서 열교라고 칭하냐 하면,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1m 이하일 때 열교라고 해요. 1m 이하일 때. 즉 여기를 단열재를 수평 단열재를 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열이 빠져나가는 게 1m 이상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열 에너지가 내 공간 안에서 보존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단열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지으실 분들이라면 단열재를 기초 하부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기초 하부에 넣는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단열재를 이 무거운 콘크리트 건물 아래에 어떻게 까냐? 단열재 깨지고 이거 건물 기웃기웃하는 거 아니냐? 라고 당연히 반문이 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제가 일부러 분홍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분홍색. 요거 분홍색은 무슨 단열재이냐 하면 압출법 단열재예요. 아이소핑크, 골드폼 뭐 이렇게 요런 업체의 제품 이름으로 통용되죠. XPS라고 합니다. 압출법 단열재. 요거를 까는 건데 요거를 왜 여기 까냐 하면 요거는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먹는다는 거는 아까 제가 요 테라스 단열재 말씀드릴 때 언급했죠. 단열재가 물을 먹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열재 PF보드라든지 아니면 EPS, 스티로폼 아니면 경질우레탄 이런 것들은 다 물을 먹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먹습니다. 정확하게는 엄청 조금밖에 안 먹어요. 동일하게 실험을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닿는 곳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열재가 이 압출법 단열재 XP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닿기 때문에 이 지하에 쓸 수 있는 거고 기초 밑에도 쓸 수 있는 거고 플러스 요거는 스티로폼보다 훨씬 더 압축 강도가 좋아요. 이 압축 강도라는 건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걸 얼마나 눌러야 이 단열재가 뽀개지는지 그거를 측정한 건데 요 한 2층 정도의 단독주택 규모에서는 요게 압출법 특허로 해서 밑에 깔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 고려할 때 이제 장기 압축 강도 같은 것만 좀 고려를 해주면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일단 2층 이하 정도의 단독주택에서는 단열재가 요 밑으로 와도 괜찮다. 부조기술사가 아마 요건 다 계산해서 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없잖아요. 3층, 4층, 5층, 뭐 도시공사 같은 6층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 밑에 들어가는 압출법 단열재가 깨진단 말이에요. 압축 강도 이상으로 위에서 무게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층에 세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영리음자로 단열재를 설치해주면 좋다. 그리고 하나 디테일인데 지면으로 해서 지금 단열재가 조금 올라와 있죠. 요거 당연히 물이 밑에서 떨어지면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단열재를 밑에서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마감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땅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지면에 딱 맞게 하면 이 지저분하고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평을 딱 맞춰서 집을 이런 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해 주는 게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지부로 올라올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조건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하긴 쉽진 않습니다. 9m 일조건에서는 단독주택 그냥 하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XPS 압출법 단열재만 여기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열이 나가는 통로 다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단열재로 건물 자체가 이런 구조에서는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죠. 하나 있다고 하면 여기가 있기는 한데 요것마저도 사실 끊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를 조금 높여서 단열재를 1m가량 연장을 해주면 제가 아까 1m 이상은 열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열교가 1m 이상이 되게끔 단열재를 연장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요 컨디션에서만 보면 비를 맞을 수 있는 거, 물에 견딜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압출법 단열재이기 때문에 여기 까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지면에 대한 이슈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다리로 해서 올려두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래야지만 마감이 수평으로 예쁘게 쫙 가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발생을 합니다. 물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요거는 참고자료 아니면 논문 찾아보시면 아니 실험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압출법 단열재가 물을 안 먹는다는 거. 그게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걸 밟고 다닐 수 있냐? 밟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사실 제가 아무리 밟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를 백날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으니까 요거는 한번 실제로 밟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밀도가 낮은 거는 푹푹 들어가는데 압출법 단열재 특호, XPS 특호로 가게 되면 밟아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요거를 맨 아래 잘 깔고 그 다음에 마감 레이어를 올린 상태로 해서 평지붕을 마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요 위에 올라가는 최종적인 마감은 자갈이 제일 좋습니다.
자갈로에서 여기 수평을 맞추면서 그걸 밟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갈이 올라가면 뭐 그 밑에 단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갈층을 한 50mm 이상 두껍게 좀 깔아주면 여기 보행감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자갈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또 계실까봐 또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경기도 카페에 가면 자갈로 마감된 카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상상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끊기는데, 그리고 이런 끊기는 단면들을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해주기 싫다. 그건 축사가 계약하면 안 됩니다. 열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너 알아서 공사해 라는 되게 무책임한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열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적어도 결로방지 단열재 정도는 디테일하게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이랑 설계를 해야지. 이거 안에서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이거 다 뜯어내는데 몇 천만 원이야. 근데 설계 이거 그려달라고 하는데 몇 백만 원이면 더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사실 몇 백만 원이면 막을 거 몇 천만 원 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 다 디테일하게 그려줄 수 있는 건축사분과 일하기를 부디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열교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